어, 한국지역개발학회 중개학술대회 제3기획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북연구원의 김성봉입니다. 시간이 늦은 관계로 나중에 토론이나 연구할 때는 계획대로 제가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 우재영 원장님 먼저 표를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다 자기가 이렇게 이건 쳐줘야 돼. 우리 편에 안 두게 안 돼. 사실 겁니다. 없어. 여기 가방이 있는 반갑습니다. 우대영입니다. 저는 농협경제연구소에 이제 근무를 하다가 퇴직하고 지금은 이제 성실대 혁명조사를 하면서 버딩하는 있습니다. 이제 농협경제연구소에서도 협동조합 운영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요. 오늘 그래서 이제 이 지역개발 학회하고 협동조합의 이제 만나는 접점이 최근에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라든가 인구 소멸, 또 지역 경제의 추진이 있는 것 때문에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방안 차원에서 협동조합에 대해서 이제 사례를 발표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역 개발하게 보면 농촌 문제가 지리적으로도 입지적으로 서울이라든가 대도시하고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시설이나 생활 편의 시설도 낙후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은 전부 도시로 가버리고 노인들만 오면서 계속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으로 낙후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가장 첫 번째 요인이 결국 인구 문제다. 인구는 결국은 일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으로 오십시오. 아무리 있어도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월급을 주는 고용을 해주는 곳으로 가야 처자식을 이렇게 같이 이제 살 수가 있으니까 결국 일자리 문제인데, 일자리도 대기업들도 결국 도시로 가야만 젊은 직원들을 채용하는, 결국에는 이제 이 농촌 지역에는 마을 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으로 또 아니면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벤처 기업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두 가지 사례를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제 이론적인 거는 측면하고요. 제일 먼저 우리가 선진국에 보면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보험 협력대를 만들어 가지고 청년이 일을 하게 되면 연간 한 4천만 원 정도 인건비를 주는데, 이 청년들이 지역에 와가지고 아주 노인 돌봄이라든가 환경 모니터링, 마을 교육 이런 쪽을 하면서 한 3년 정도 일을 하게 되면 그 마을에 정이 들어가지고 60%가 이제 농촌에 정착하고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국가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게 되니까 조금 이제 공적인 거고요. 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협동조합의 원산지가 유럽입니다. 발생지가 영국이고, 영국 로치데일 협동조합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가는 게 협동조합인데, 유럽에는 이런 협동조합으로 많이 육성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고 이제 또 분노 일어날이라는 이런 흑자들이 지역 불균형은 시간이 갈수록 완화가 되는 게 아니고
계속 그 악화된 이런 이론을 쓰고 그 원인이 이제 두 가지를 꼽으라면 인구 이동의 선별성, 자본의 역류 현상, 인구라는 게 결국 교육 수준이 높고 젊은 사람들은 도시로 가버리고 그 반대의 사람들만 이제 농촌으로 오게 되고 그마저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자본이라는 것도 또 그런 사람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계속 사람과 자본이 낙후돼서 이런 그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혁신 산업을 유치해야 됩니다. 기업이 유치가 되면 그 기업이로 인해서 또 다른 신기업이 유치가 되고 또 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연쇄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켜야 된다. 이런 이론이고요. 시간이 제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이것도 빼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사례를 조사를 했는데 최근에 남원 시민협동조합이라는 게 있다. 이거는 이제 전라북도 도청의 근주에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사회적 경제 공모를 했는데 이 대표라는 분은 이제 스톨링 농민의 출신인데요. 이분이 자기 남원시 그 지역에 옛날로 치면 이제 정유소, 정미소, 쌀 방앗간을 피어 있는 걸 이걸 갖다가 재활용해가지고 피어 있는 걸 재활용해가지고 이제 막걸리라든가 전통 맥주를 만들 이렇게 이제 사업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됐어요. 당선이 돼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제일 먼저 술을 만드는 사업, 양조 사업을 하는데 네이밍을 비전이라고 했어요. 이 나라 말로 이제 술을 빚는다 거기서 따고 외래어처럼 비전이라는 상표를 만들었고 그래서 지금 생긴 지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21년도에 만들어가지고 지금 2년, 지금 3년 차에 들고 쓰고 있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막걸리하고 맥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맥주가 이제 이런 디자인으로 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한쪽 빈데다가 카페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미니 살롱이라는 카페를 만들어가지고 고객님들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나눔의 장소라든가 뭐 이런 걸로 카페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옛날 정미소를 그대로 활용해가지고 쌀을 또 가공해서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쌀을 하는데 그는 지역사회 농민들하고 유대관계도 강하고 지역 농민 소득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이제 정미소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도시민들이 자녀들과 와가지고 뭐 이렇게 체험을 하고 즐길 수 있도록 양조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이렇게 기회가 되면 막걸리를 만드는 걸 배우고 싶은 적이 있는데 그걸 하시는 데가 없더라고요. 이런 막걸리를 만드는 이런 사업이라든가 이런 체험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게 아홉 없나? 그 다음에 갑바이 해동식당이라고 이런 건 이제 식당을 만들어가지고 시골 가면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노인들에게 거의 싸게 요즘에 1,000원짜리 식당 이런 것처럼 싸게 이제 그 마을 노인들한테 식사를 제공하고 이런 이제 사회적인 활동이 그렇게 상표는 이렇게 동화 화동원 이렇게 상표도 만들었고 화동원 이제 경영 현황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매출액이 처음에 300만 원 이게 2억 4천이고 당기 순이익은 지금 적자입니다. 1억 1,600인데 이게 이제 적자가 왜 났냐 그 대표님한테 물어보니까 처음에 술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처가 없으니까 로비도 좀 해야 되고 영업 활동을 하면서 거래처를 지금 한 80개를 하는 차원에서 수익이 날 수가 없었다. 근데 이제 아마 올해부터는 자기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거다 이렇게 이제 자신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가지고 계시고 이제 자본금은 한 5억 정도, 직원은 한 10명 정도 이렇게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이제 동백 연구소라고 있는데요. 여기는 그 경남 통영에 있는 동백 이 사장은 제가 이제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장님은 이제 경희대 경영학과를 나와가지고 일반 그
벤처기업, 통신 기업에 다니다가 거기를 이제 그만두고 일본에 가면 비즈니스 전문 학교가 있나 봐요. 거기를 2년간 공부를 하면서 그 비즈니스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하다가 우연히 이제 자기 아들이 아토피 피부염이 있어가지고 화장품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고 특히 이 미래에도 이렇게 우리가 소득 수준이 높아지는 그 뷰티 산업이라 이런 분야를 자꾸 성장하거든요. 중국도 예를 들면 그래서 석유로 만든 이런 그 오일보다는 천연 식물성 오일을 만들면 뭔가 좋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자기가 고향에 홍백꽃이 많은 이런 홍백꽃을 생각하면서 옛날 홍백기름 말고 그런 아이디어 가지고 홍백으로 이제 천연 식물성을 추출해가지고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하고 일본 화장품 회사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보니까 너가 그걸 만들면 우리가 전부 수입을 해주고 이런 제안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바닷가에 한 3년을 돌아다니면서 동백 군락지를 조사하고 그 마을 주민들하고 이렇게 네트워크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희한하게도 이 동백꽃이라는 게 세계적으로 일본하고 한국만 존재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뭔가 상품이 됩니다. 지금 동백꽃이 다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는데 이걸 자기가 거의 한 98%를 수거해가지고 이걸 가공을 하게 됐습니다. 가공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농식품부 융복갑파 뭐 이런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에 자기가 출품을 해가지고 당선이 돼가지고 자기 고향 마을에 집이 그 성령시 2차선 도로변에 있었는데 그 집을 이제 털어버리고 한 250평 되는 데다가 4층짜리 건물을 지었는데 그게 10억 정도가 들었는데 정부 지원으로 7억을 받아가지고 1층은 그 판매장, 2층은 체험장, 3층은 화장품 공장, 4층은 또 이제 식용유 공장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게 지금 그야말로 버려지는 자원을 가지고 이제 화장품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하고 있고요. 이것도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실제 이제 프랑스 그 샤넬이 이제 유명하다는 거 샤넬하고 일본으로 전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재미있는 것은 그동안에는 일본 사람들이 수입을 받아가지고 가공을 해서 자기들이 프랑스로 이렇게 수출을 했었는데 몇 년 전에 그 일본의 원자 바다에 버려지는 그 사건이 있었다는 fuku시마인가 그 사건을 얘기로 유럽에서 일본 상품에 대한 거부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일본을 그냥 배제시키는 바람에 이 동백 연구소에서 직접 이제 다이렉트로 샤넬로 수출을 하게 됐어요. 운이 좋은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성장을 하다가 이제 직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하니까 정부의 지사도 있고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또 경영위기도 많고 임금비가 늘어나고 뭐 시설 비용이 늘어나고 하다가 지금은 다시 또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주인공 이제 제가 이 시사점을 뽑으니까 결국은 이제 농촌에 일자리가 되게 중요한 젊은 인구를 유치하려면 일자리가 중요한데 이게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이렇게 비즈니스 전문학교는 그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해서 우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업가를 양성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학 교육이 이게 19세기 만들어진 그런 시스템이라도 너무 정밀하게 경영학과, 경영학과 이렇게 영어 영문학과에 되는데 누가 좀 구체적으로 비즈니스 전문학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력 육성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전적으로 자기 돈으로 하다 보면 위험해가지고 사업이 안 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청이나 시청 단위로 이렇게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해가지고 우수한 인력에 대해서는 초창기에 좀 국가 예산으로 지자체 예산으로 일부 보조를 해주는 건데 우리 이제 창업에 그런 활력 창업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게 필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수출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내가 프랑스로 어떻게 수출하느냐 불어를 해야 하느냐 우리가
자기는 불어를 배운 게 아니고 프랑스도 영어로 때문에 영어로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 영어로 되니까 영어로 통하면 되고 상해 지사가 있는데 거기를 통해 가지고 프랑스로 출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지금 옛날 자료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기업이 유치되면서 한 기업이 오게 되면 또 관련되는 뭐 이론에 보면 전방 효과, 후방 효과 이런 것들 다른 명랑학자를 발생시키고 하면서 결국 지방자치단체와 또 젊은 사업가와 이게 이제 또 이제 호흡을 맞춰가지고 신생 기업을 육성해가지고 이건 이제 우리나라 국내 시장이 좀 좁으니까 중국이라든가 일본 이런 쪽으로 수출을 하는 이런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 뭐 이런 결론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박사님, 뭐, 우리가 늦게 시작했지만은 빨리 발표를 해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손순금 LH 센터장님께서 소멸 위험 지역 적용 가능한 한국형 입지 적정화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장님 한 20분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빨리 하실 필요 없고요. 20분 정도 이렇게 발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지금 한국토지주택공사 내부 경북의 도시 대생하고 건설을 지원하고 있는 필사장하고 있는 손순정입니다. 네, 제가 이제 오늘 국제 학생대회에서 준비한 거는 2020년에 경북대학에서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썼죠. 발표를 하고 썼는데 그때 이렇게 논문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뭐 공간적으로 제가 어떻게 해보고 싶은 내용을 마음대로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서 이번 중개 학생들 빌어서 이런 식으로 한번 강제적으로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앞서서 우리 오 박사님께서 그런 농촌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실제적으로 발표드리지 못하고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제가 정의한 건 아니고 도시의 기준이 사실 인구 5만 이상의 도시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인구 5만 미만 지역을 소도시라고 한번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이 지역의 문제점을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 아시다시피 실제적으로 우리 인구 10만 미만의 소도시가 지자체가 한 84곳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인구 5만은 한 52개 지자체가 됩니다. 이 중에서 특히 우리가 그 지역의 소멸이나 낙후의 지표로 보고 있는 이런 지표들을 다 조직합을 해보니까 전국에 한 15개 지역, 2020년 기준으로 15개 지역이 요 교집합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런 지역에
전반적인 특히 생활 서비스 시설, 뭐 도시 기반 시설 여러 가지 명칭으로 나오고 있는 것들을 저는 생활 편의 시설로 봤습니다. 그 생활 편의 시설의 문제점이 우리가 지금 뭐 도시 쪽을 하는 분들은 잘 알고 있지만 도시 구멍계획이나 도시 분리계획에서 어떤 기준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공고문제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많이 어떻게 보면 거의 이용을 안 하거나 네, 문 닫아놓은 폐쇄해 있는 시설들이 지금 너무 전국에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시설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입지가 부족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방법은 사실은 요거는 제가 논문에서 했던 분석 과정인데요. 요거를 제가 연구 대상 지역에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봤고요. 분석을 해보니까 뭐 실제적으로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평면 소재지에서 멀면 멀수록 그리고 고령화가 심할수록 앞서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심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대안으로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토지주택공사라는 데가 토지와 주택을 가지고 공간적으로 우리 사회의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는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떤 문제점이 많지만 단기적으로는 어떤 융복합화, 통합화하는 방안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뭐좀 심한 말일 수 있는데 소거를 하고 좀 학문적인 용어로는 네트워크하고 컴팩트 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한국형 입지 적정화 계획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론적인 내용은 다 빼겠습니다. 빼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고령자들이 1km를 걷는데 얼마가 소요가 되는지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분들 연구에서는 20분이라고 했는데 제 고향이 경상북도 충도군인데요. 부모님이 아직 다 살아계십니다. 근데 아버님은 이제 지금 하체가 안 좋으셔가지고 휠체어를 드시고 엄마가 이제 허리가 호물렁한 상태에서 걸어 다니시는데 제가 한번 측정을 해봤어요. 초등학교까지 한 1km 되는데 그 초등학교까지 가시는 게 25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65세 이상이라고는 한정적이지만 80세가 넘으셨죠? 네, 그런 걸 감안할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지난 20년간의 그 음면동 지역 인구 증가율을 보면은 이 면 지역은 이렇게 심각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빨갛게 된 부분이 세대 소멸 낙후 위험에 들어선 인구 5만 미만의 지역들인데 우리 경북 한번 볼까요? 경북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분, 제일 많습니다. 세대 소멸 낙후를 우리가 논의할 때 전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첫 번째가 경북이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가 전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수치적으로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또 이제 도시를 막 구분을 막 해보시는 분이 있는데 축소도시가 전국에 47개 있다고 마감내 교수님이 연구를 하셨고요. 축소도시는 이제 주로 특성이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봤을 때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본 데이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본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평가 지수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지역 낙후 지수 2013년에 만들어진 이후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죠? 기분 나쁘대요. 네, 지자체들이. 이런 지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지역 발전 지수 이래갖고 이제 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농촌경제연구원 이런 데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역평가를 해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생활 서비스 시설, 기초생활시설, 생활 편의시설 이런 걸 갖다가 좀 통합적으로 생활 편의시설이라고 했고, 저는 제 논문에서는 특히 고령자 생활 편의시설은 이렇게 크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여섯 가지로 나누고 이거를 저중 고차 시설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네, 입지 적정성, 공간적인 측면에서 입지 적정성을 하고요. 그러면 입지 적정성은 결국 접근성하고 불가분의 관계가 있겠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 것은 관련 정책 공간의 기준 사례인데요. 단기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지역 활력 타운이라고 아시죠?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 공모해갖고 17개가 올라가갖고 거기서 7개를 뽑고 있는 중입니다. 굉장히 핫한 프로젝트인데요. 이런 것들은 결국은 현재 그냥 모아갖고 단지형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프로젝트고요. CCRC 아시고 IPR 아시죠? 함양의 초등학교 기준으로 아이들이 살고 싶어요. 그러면서 부모도 같이. 예. 이제 또 입지 적정화 계획은 당연히 일본이죠. 네. 일본에서 그때 2014년에 상생법, 지방상생법을 개정하면서 60년까지 방향성을 유지하는데 결국은 아까 제가 학문적인 용어로 네트워크 앤 컴팩트라고 했는데 중추를 만들고 직락생활권이 커져서 좀 자리권이 되고 여기에 주거시권을 형성하는 이런 그림들로 그 이론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일본에 지금 여기가 좀 직접 적용해서 그러니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 뭐라고 할까요? 사후 평가 이런 단계가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고요. 아까 입지 적정화 계획에서 요거를 하나의 진학 생활권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말하는 도시계획 구역이라고 표현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안에 이제 어떤 구역을 있냐면 거주를 유도하는 구역과 도시 기능을 유도하는 구역으로 나눠서 좀 이렇게 집중하는 이런 이론으로 앞서서 지나가겠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그 이론을 직접 실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본론입니다. 네, 저는 분석 대상 지역을 제 고향인 경상북도 청도군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청도군하고 무슨 생각나시나요? 토상? 네? 새마을은 후미가 새마을을 보는다는데 원래 청도가 새마을인데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제가 청도군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새마을 지도자셨고 여기 기념관에 가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발이 된 곳과 이게 확대가 된 곳이 틀려요. 그러니까 시발이 된 곳은 청도가 맞습니다. 네. 열차 지나가다가 뺏기고 저 마을 한번 보고 가자. 그래서 시장이 동에 그 새마을 운동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청도는 그거 외에도 굉장히 유명한 운동이 있습니다. 우리 철도나 저기 부산 가는 그 고속도로 타고 가면 그쪽에 큰 삐깜판이 있는데 한쪽은 새마을 운동 마크가 있고 한쪽에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 감이 시가 없어요. 시가 없는데 어떻게 감이 있나? 신기하죠. 네. 그게 경북대학교에서 접붙이기, 접붙이기가 뭐든지 그 남성현 제만 넘으면 시가 없어진다는 3년만 지나면. 네. 그래서 가성비가 좋아요. 시가 없으니까 드시기 편하고 그런 청도군을 대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했는데 청도군의 20년 현재 인구가 4만 3천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 한 군 단위가 한 개 읍에 뭐 7개면 9개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2개 읍에 7개면으로 되어 있고요. 그 이유는 하양에 성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시가지 옛날 청도군의 중심지였는데 철도나 고속도로가 발전하면서 읍이 하나 더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은 청도 읍이 철도역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데 청도군의 특성이 동서로 엄청 깁니다. 남북으로 짧고요.
그리고 이 아래는 아시겠지만 밀양 쪽에 경남이고 이쪽은 경북입니다. 우리 저기 자장님께서 담당하고 계시는 경북 남북부 지역의 최하단 지역입니다. 예, 인구 구조 변화 다뭐 줄어드는 건 아실 거고 이 걱정이 있습니다. 65세 이상이 36.3%, 예, 전형적인 소고령 사회를 보여주고 있고 경북도의 평균이나 전국의 평균을 거의 2배 이상 상회하고 있는 편의시설 현황을 QGIS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521개, 6개, 6개 분류에서 시설 수는 521개인데 여기가 어딜까요? 청도읍에 고속도로를 열차가 지나가는, 그리고 마찬가지로 고속도로도 지나가는 청도읍이고요. 여기가 그 옛날 그 왕성했던 하양읍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두 개 읍에 다 집중이 돼 있고 그나마 이렇게 정립시키는 지역은 면소지 지역. 여러분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연하게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고령화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이렇게 특히 이제 군 평균 이상의, 그러니까 아까 36.3%라고 했죠. 군 평균 이상의 고령화에 있는 곳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가 집중적으로 보고자 했던 그 운문면, 마일리 이런 지역인데요. 운문면에 있는 그 여러 리 중에서 마일이라는 지역이 고령화율이 무려 몇 %입니까? 40.5%. 예,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고령화 접근성을 분석을 해봤더니 기술적인 통계 자료로는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노인복지나 의료시설을 보면 당연히 고령화 사회니까 접근성이 양호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시설하고 비슷한 양상을 보여요. 그거는 뭐냐? 집중화가 너무 심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그 고차 시설에 대한 완화 방안이 조금 더 이를테면 우리 동네에 마을 해관이 있으면 마을 해관에 다 같이 있으면 게 좋지 않나. 그렇다는 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 결과를 보니까요. 전국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연구에서 나온 데이터들 이런 거하고 비교해 보면은 실제적으로 마을 해관 마을에 하나씩 있는 거 그거 빼놓고는 전부 19개 시설이 전부 다 높습니다. 높다는 얘기는 접근성이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제언을 하는 부분인데요. 한국형 국기 적정화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게 뭐 말이 뭐가 됐든 간에 여기 운문면에 그러니까 이 하양읍과 청도읍을 중심해서 동쪽으로 청도는 크게 이렇게 나눠갔고요. 이쪽을 산동이라고 표현하고요. 이쪽을 산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노의원이나 이런 분들 뽑을 때 이렇게 나눠서 뽑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쪽에서 22km 정도 그래서 동쪽으로 떨어져 있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운문사가 있는 운문면 거기에서 다시 북쪽으로 6km 떨어진 곳에 아까 40.5%의 고령화율을 보이고 있는 마일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마일리는 보면요. 2개의 리가 3개 마을로 분석이 있는데 아까 고령화율이 지금 잘못 얘기했습니다. 68.1%입니다. 자, 그러면 10분 중에 7분이 죄송합니다. 저는 나이가 먹다 보니까 또 수치가 맞아요.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인구 150명의 세계 마을에 약 100세대가 살고 계시는데 이건 아시겠죠? 홀로 계신 할머니들이 많습니다. 많고 그렇습니다. 기술적으로 현황이 이렇습니다. 이거는 운문면 소재입니다. 여기에 운문잼이 이렇게 있고요. 운문잼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그 주요 도로죠. 주요 도로고 여기에 그냥 복잡복잡 그냥 여기 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거리가
200m입니다. 200m 안에 반경 200m. 반경으로 하면 더 부족하겠죠. 그죠? 요 안에 다 있습니다. 자, 마일리 한번 볼까요? 마일리를 중심으로 지금 이렇게 나요. 거기에 단락 하나 있는 시설이 마일리 마을 복지회관 이렇게 있죠. 네,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에 농어촌 버스가 1회 운영하는데요. 12시에 도착해갖고 12시 10분에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제가 한번 타봤거든요. 저희 집이 아까 그 한동 쪽에 있어갖고 좀 가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봤더니 평일에는 한두 명 타고 까지 가갖고 10분 후에 다시 근사에서 오고요. 4일, 9일이 장날인데 장날은 미었어요. 장날 아니면 생필품을 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 관련돼서 연구하신 분들 조사를 좀 해보니까 요번에 이제 승민 박사님이 연구하시는 분들하고 김승용 박사님이 연구하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좀 생활권 중심으로 농촌 지역 공간 계획을 그 도시처럼 수립을 하자라는 단초를 제공한 연구입니다. 아마 지금 농촌 쪽에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쪽으로 많이 밀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생활권계 이런 것도 결국은 이 이론에 기초해서 나온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연구하신 내용을 조정현대 연구하신 내용 보면은 이제 3개 정도로 연구를 했는데 저는 여기에 방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한 개 마을을 중심으로 좀 우리가 식물도 물을 한참 안 주다 보면 인계점에 도달합니다. 인계점이 넘어가면 식물은 못 살립니다. 인계점에 가기 전에 물 줘야 돼요. 자, 인계점에 가면은 치유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특단의 대책으로 일본에서는 이렇게 뭐 막 연구를 했는데요. 그래서 작은 거점 만들기 이렇게 했는데 저는 마일 1, 2, 3일을 다 한쪽으로 모아라. 다 제거 조금 순환시키면서 보고 해서 한쪽으로 모으는 계획을 공간적으로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될 한국형 입지적정화 계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사실은 논문에다가 이런 내용을 진짜 간간히 조금 넣긴 했는데 기도 교수님께서 이 말도 빼라 저 말도 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행안부가 보면 난리 난다고. 네. 아시죠? 전국이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으로 나누면 도시지역이라고 우리가 용도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에 관계부처가 합동을 해요. 농촌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은 농림식품인데 이 철학이 사왔어요. 뭐가 좀 사왔냐면 미도시 지역의 계획관리지역을 사왔어요. 아시는지 모르지만 그 계획관리지역의 계획관리지역은 농촌에서 전체 면적의 40%였어요. 도시지역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리고 농통합도시였거든요.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님이 내주겠습니까? 안 내주죠. 그러니까 두 분이 막 삿대질하고 싸웠답니다. 그거 내놔라 안 된다 이러면서 그 정도로 부처 간에 아직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제안을 하는 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상으로 제 연구를 마치면서요. 오늘 제가 자장님으로 모신 우리 박사님이 계시는 GDI에 감히 필요하다면 저도 올 연말에 정년 퇴직이라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조사를 하라면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미 영국연구원에서 이런 조사를 했더라고요. 의성군을 사례로. 여기는 경북도를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신 거고 20년에 그리고 21년에 그리고 22년에는 의성군을 사례로 유도구역 그래서 들어보셨죠? 거주 유도구역이라고 아까 일본의 입지적 분학이 나왔습니다. 이게 연구한 그
앞에 베이스도 있고 하니까 저는 특히 4개군 왜 여기 군위가 빠졌어요. 그래서 4개군 그리고 4개군 중에 한두 곳에 대한 공식적 공간이 아까 손재인 박사님 주신 것 그리고 한두 곳에 대한 공간 대표 방안을 마련을 해서 적용 모델하고 일치한 조정 내용을 수립을 해서 범정부 지금 국가균형발전 관련해서 법이 아직 국회가 났었습니다. 법사위까지 다 됐는데 의원들이 짱짱을 못하는 게 표가 좀 수도권에 많아갖고 아직 짱짱을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인치하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생깁니다. 우리 이철우 도지사님 당연히 의원님이세요. 왜냐하면 그 강력지자체 단체장 회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경상북도가 이거 좀 치고 나갔으면 좋겠다. 되든 안 되든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손금금 센터장님 마지막이 제일 기억에 남네. 근데 제가 지금 뭔가면 작년에 연구 연수를 가는 통에 제가 지금 했는 줄을 몰랐었습니다. 이게 오늘 알았고요. 시간이 조금 촉박하다 보니까 바로 앞에 모여가지고 토론을 하고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20분 지나가는 통에 한 30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어쨌든 발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 연구원에서 해야 할 방향들을 숙제를 또 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맙고요. 시간이 조금 촉박한 관계로 우리 자장까지 합쳐가지고 총 4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발제하신 부분에 또 얘기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마 토론 시간을 많이 드릴 수는 없고요. 한 5분에서 6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포인트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순서는 우리 프로그램에 나온 순서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이성철 님 간략하게 한번 좀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는 없어요. 아니. 마이크는 좀 필요 없어요. 방금 소개가 무역 경쟁과 이슈를 이제 지역개발에는 지방행정인데 아주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래서 지방 소멸 이런 것들 많은 이야기 있어서 손중근 센터장님 의견에 좀 폭풍 공감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저 스스로도 이제 지방 소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원래 고향은 성주입니다. 성주다 하나쯤도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좀 과감한 좀 실험이 필요하지 않나 저도 공감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기본적으로 큰 쪽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아까 여기 보시면 내용 중에 그 69페이지 보시면 고령자 생활 편의시설 현황을 하나 6개로 이렇게 하면서 크게는 3가지고 작게는 6개로 있는데 저도 이제 아버지가 91세시고 어머니가 86세인데 동선이 굉장히 짧아야 됩니다. 걷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노인분들이. 그렇다면 오히려 임팩트 한다라고 하면 이 6개 시설을 오히려 행정시설의 의료시설, 노인복지시설을 공공행정서비스라고 칭하고 하나로 묶고 그 다음에 교통시설이나 판매시설, 위생시설을 민간생활시설 이거는 기초생활시설에 관련되니까 이 크게 2가지를 구분을 하고 임팩트한 공간에 다 밀어 넣는 건 어떨까? 그럼 오히려 면이나 이런 시설에 하나의 시설에 다 이 시설을 시청 건물이나 중청 내처에서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는 건 어떨까? 움직이는 정도 자체가 정말 힘듭니다. 노인이 되겠어요. 오히려 기본적인 마인드 자체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런 실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언제까지 모든 지역을 다 끌고 가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작은 공간에 임팩트 있게 하고 오히려 그렇다면 그게 정말 심한 반대가 있다면 교통 부분에 있어서 로테이션을 좀 더 한두 명이 하더라도 하루에 뭐 버스가 온다는 거 이거 나가서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저희 부모님도 교통 부분에 대해서 누가 좀 태워줬으면 여행도 가고 싶다 이런 말이 있듯이 외곽에 있는 그런 시골 교통을 좀 더 어차피 행정 서비스 부분이니까 마이너스가 나는 부분이니까 1회 한 번은 좀 그래도 여기 새 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소한 교통 부분에 대한 로테이션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일단 버티는 데까지 좀 해보고 그게 안 되면 이제 아까 그 작은 지역으로 임팩트를 하게 된다면 그 동선 거리를 짧게 해서 좀 더 사용이 하는 오히려 편의성을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도 잘 모르는 겁니다. 센터장님 여기에는 정말 재밌게 잘 봤어요. 그리고 되게 필요하지 않나요? 예. 교수님 진짜 짧게 해주시면 네, 너무 네, 네. 고맙고요. 두 번째 있는 부분도 제가 이제 조금 하나씩. 예. 예. 그리고 이것도 한 1분 정도 일반 상식선을 타는 이제 상식선을 타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보면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그 요새 사람들이 술을 잘 안 먹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뭐 관심을 가지는 게 특별한 게 젊은 사람이나 외국인들이 전통주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도 몇 년 전에 발주를 하다가 이게 제가 잠깐 하려고 하다가 이제 뭐 허시버시 때 이제 저희 학교에서 매칭을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이제 각 지역마다 전통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터넷이나 요새 이런 데서 많이 삽니다. 패키지로 모아. 그래서 아까 남원에 이제 뭐 지역에 하나 이야기하셨는데 이런 부분들 오히려 지역에 있는 전통주들을 온라인으로 생산해서 판매해서 패키지 같은 거로 모아간다면 굳이 뭐 오프라인 그때 잘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강원도 내 5개 특정 전통주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패키지로 파는 방법도 그러니까 지역의 특산물을 가지고 지역에 있는 뭐 요새 술을 많이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요새 술을 이렇게 문화와 같이 이렇게 즐기는 그런 또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먹고 외국인들이 또 문화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식이나 이런 거.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하고 매칭을 시켰다. 외국인 여행가들이 오면 이걸로 이렇게 매칭을 시켜본다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짜서 국내 사람들은 프로그램을 그냥 다 대부분 외국인들이 서울에 보면 부산, 영주 뭐 가는 데만 계속 가거든요.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냐면 한국의 다른 모습을 보고 싶다는 그 동기부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특별히 외국어로 알림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의 코스를 정한다면 건강하고 음식하고 공부가 다 이렇게 이번에 그런 거는 좀 확장적인 무사할 것은 그래서 일반 인식을 장점하지 않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제가 요약 같은 것보다는 마지막에 또 한번 토론을 서로 같이 발제하신 분하고 또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우리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요약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홍청유 교수님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우영재 원장님께서, 우재영 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그 사례들, 협동조합 도시 안에서의 그 사회적 경제 개념을 중심으로 한 협동조합 사례들 굉장히 의미 있는 사례들이었습니다. 이 남원 같은 경우나 그리고 그 뒤에 두 번째로 소개해 주신 공백연구소의 이런 아이템들이 사실 그 최근에 지역에서 그 사회적 경제 그리고 사회적 기업 이런 개념들을 많이 도입해서 정책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좋은 선례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남원 사례에서 그 작년하고 재작년하고는 조금 실적이 사업적인 수익에서 마이너스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회적 경제 개념에서는 수익이 사실 수익을 처음부터 크게 그렇게 고려하는 것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래에 앞으로 그 지역에 기반을 다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협동조합 개념들이 도입이 돼서 우리나라의 도시나 지역이 좀 쇠퇴되는 것을 조금 이렇게 예방할 수 있거나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은 거기서 나오는 수익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렇게 된다면 아마 수익도 많이 창출될 거라는 아주 밝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재영 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사례들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그런 사례들이 많이 더 확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례들과 조금 연결돼서 우리 손승금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쇠퇴도시를 중심으로 한 한국형 입지 적정화 연구 사례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도 아주 많이 리뷰를 많이 하셨던 것 같고 정책적으로도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쇠퇴 소도시, 특히 한국에서 경북 지역 그리고 전남 지역, 아마 강원 지역이나 뭐 다른 지역도 수도권을 뺀 나머지 지역에서는 이 쇠퇴 도시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심각한 지역 사회의 난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팀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한국형 입지 적정화 연구는 굉장히 이 사회에 함의를 줄 수 있는 그런 시도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인구 소멸은 앞으로 계속 일어날 텐데 인구 소멸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입지 적정화를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런 한국형 컴팩트 도시라든지 그리고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특히 경북에서 청도의 중심, 경북에서 적용해 보셨던 이런 사례들이 다른 지역에서 조금 일반화돼서 한국에 이렇게 낙후되고 좀 소멸될 수 있는 지역에 많이 정책적으로 조금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많은 사례들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 인구 소멸에 관련돼서 이론적으로 정책적으로도 많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일본의 사례 그리고 외국의 서구권에서 연구했던 그런 사례들도 많이 리뷰를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미리 주셨던 그런 원고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오기 전에 이런 사회적 경제 개념을 통한 협동 도시라든지 협동조합에 기반한 도시라든지 그리고 입지 적정화 이런 모델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예전에 한 100여 년 전 19세기 후반이나 20세기 초반에 고려되었던 전원도시나 지역도시 모델에서도 우리가 좀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 그런 요소들이 교과서 그리고 책에서만 이렇게 다루어지는 것보다 우리가 앞으로 적용할 수 있는 도시 정책에서도 좀 쇠퇴 도시를 예방하고 관리하고 하는 차원에서 도입될 수 있는 의미를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얘기 잘 들었습니다. 아유. 다음으로 이 경제학교의 김진영 교수님 토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분 발표 저도 너무 잘 들었고요. 그리고 앞서서 토론해주신 교수님 얘기랑 저도 일부 겹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나는 것들을 종이에다 적어봤는데 한번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재영 원장님이 발표하셨던 협동조합 사례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서 도시를 활성화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크게 공감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활성화돼서 농촌 경제도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면 너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과연 젊은 사람들을 유치하기에 충분할 수 있을까? 차라리 그보다는 사실 고령화가 주요 이슈다 보니까 퇴직 연령 60세, 62세는 요즘 시대에 너무 짧거든요. 퇴직 후 연령 인구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오히려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대부분 이제 제조업 관련된 업종으로 임금 수준을 이걸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도 가장 큰 이슈거든요. 임금 보조금 같은 것들도 이제 정부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이슈들인데
임금 맞추는 게 기본이 돼야 이런 일자리에서 젊은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창업이야 뭐 너무 어려운 부분인 건 너무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보다는 제가 느끼기에는 농촌 재생 등을 통해서 이제 소규모 거점 관광지 개발 이런 식의 초점을 맞추는 게 더 맞지 않았던 주제인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손승금 센터장님 발표도 제가 너무 많이 잘 들었고 공감되는 부분도 상당히 컸습니다. 센터장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발표 내용들을 들어보시면 고령 인구 그리고 청도군 그렇게 소멸 도시 그렇게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고령 인구 관련해서 사실은 에이징 인플레이스를 요즘 상당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게 이제 살던 곳에서 노후 맞이하기라는 뜻인데 주택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제가 이제 머릿속에 항상 가지고 있는 생각 세 가지는 에이징 인플레이스를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세 가지를 제시해봐라. 첫 번째는 저는 주거비 부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부동산 세금을 못 내거나 관리비를 못 내는. 두 번째는 이제 저는 주거 접근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거는 이제 주거 내에서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의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이 일상생활 속의 니즈를 집에서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면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든가 BF 인정 이런 것들이 필수인데 이런 것들이 사실 안 되거든요. 실제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노인 인구의 70%가 안전사고의 70%가 주택 내에서 발생한다는 기사를 최근에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것만 봐도 주거 접근성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그 마지막으로 주거 고립 이슈가 있는데 이게 이제 센터장님이 발표해 주신 내용과 가장 적합한 겁니다. 노인 인구가 되면서 운전 능력을 상실해 버리다 보니까 가장 크게 병원을 갈 수가 없는. 그러다 보면 이제 하우징 아이솔레이션이 주거 고립이 돼 버리는 거죠.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가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발표 내용처럼 생활 편의 시설을 적정하게 배치한다. 하나로 모은다. 그거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럼 무슨 방법이 있냐? 교통, 트랜스포테이션 인프라를 확충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무인으로 먼 미래를 생각해 봤을 때 이제 무인으로 이제 운전할 수 있는 차가 생긴다든가 지금 현실에서 생각했을 때는 뭐 교통망을 훨씬 더 확충시켜서 1회 운행되는 그런 버스 노선들을 좀 더 확충하는 대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방문이죠. 방문 판매, 방문 의료 이런 것들이 사실 가장 중요한 이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최근에 학교에 갔을 때도 대구대 김준우 교수가 발표를 하는데 똑같은 주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이제 뉴 가든시티라는 개념을 도입하더라고요. 사실 방식은 똑같습니다. 과거의 가든시티 개념을 뉴를 붙여서 기존에 있던 도로망들을 그대로 살려서 작은 소도시들을 중앙에 있는 거점으로 이어주는 교통 인프라를 더 인텐시브하게 쏟아붓는 거죠. 근데 그게 근시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더 메이크센스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이제 뭐 제 느낀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대본의 토론자의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살펴보면 지방이 참 살기 어렵구나. 특히 우리 농촌 지역 더 살기 어렵구나. 그러면 기존에 살고 계시는 우리 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분들이 부모님이 될 수 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남은 여생을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요게 하나의 큰 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뭔가 하면 오늘 이 중개학술대회도 지방시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보면 저희들 지금 연구원에서도 하는 것이 지방시대에 지방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거 대안을 지금 계속 해놓으라고 하는 하나의 미션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두 분의 발제자께서 우리 구재영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맨 끝에 시사점을 명확하게 적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농촌 문제의 근본은 인구다. 그래서 인구를 가능하면 농촌 지역에 좀 유입을 하자.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여러 가지 이제 마을 기업이라든지 사회적 경제에 좀 유치를 하면 좋겠다 하는 이런 결론을 좀 내주시고요. 우리 손승금 센터장님께서는 어쨌든 농촌의 토지 이용에 좀 변화를 좀 두자.
여러 가지 어떤 도시 위주의 토지 이용을 농촌에 접목시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참 많았다. 이게 좀 과감하게 계획을 한번 해보자 하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제가 동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에 대한 의견은 제가 약간 드리면 이건 제 생각인데요. 과거에 저도 이제 연구상에서 일본에 이제 진락재팽이라는 이런 표현이 있어가지고 한번 접목시키 보려고 한번 노력도 해봤고, 그리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도 한번 해봤고, 다음에 인터뷰도 해봤습니다. 여기에서 과감하게 우리나라에 접목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가 조금 있는데요. 여러 가지 아까 교수님들이나 토론자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제가 직접 의견을 들었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게 일본과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차이도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진락재편이 하나의 우리 작은 거점 만들어가지고 외톨이에 있는 이런 마을에 사시는 어르신들을 봐주는 소재지에 좀 해가지고 편안한 여행을 보내도록 이렇게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를 했었는데, 제가 직접 만난 어르신들 얘기는 나는 여기에서 시집을 왔고 평생 나는 여기에서 살았다. 나는 죽어도 여기에서 죽을란다 하는 것이 바로 정답을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여러 가지 그 어떤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하면 집락을 시키려고 하니까 주민들은 그렇게 살고 계시는 분은 절대 원치 않았다. 그래서 제가 근데 결론은 조금 내있는 거는 한 10년, 20년 뒤되면 그런 분들을 위한 우리가 노력을 좀 할 필요는 있는데 과연 해야 될까? 예를 들면 인프라를 계속 날려야 되고 이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계속 해줘야 될까? 과연 한두 명을 위해서 해야 될까 하는 그런 갈등이 좀 생겼었어요. 그 상황에서 제가 조금 고민을 하고 연구를 그만뒀는데 어쨌든 이게 우리 농촌 지역, 특히 한계마을이라고 이렇게 그런 것 같은데 아까 센터장님께서 한계마을, 과연 한계마을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은 지금 이 상황에서 필요한 부분이고, 저는 과감하게 한번 아까 우리 손흥금 센터장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과감하게 포기하자. 저도 어느 정도 이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서비스를 제공은 하는데 과연 인프라를 계속 놔야 될 거냐. 예를 들면 폭우가 와가지고 다리가 끊어졌어요. 유일하게 하는 다리. 그러면 그 두세 분을 위해서 다리를 새로 놔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층적인 연구. 그러면 요즘 시대에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분들을 위해서는 드론이 나는 부분도 있는데 꼭 다리를 놓는 것보다는 이 드론이나 그런 분들을 위한 이런 나름대로의 우리 지금 4차 산업시대에 맞는 좀 접근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고민도 했었습니다. 너무 많이 기대진 것 같은데요.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고요. 뭐 마지막으로 우리 두 분 발제자님께서 우리 토론하신 거에 대한 거나 아니면 좀 더 발제하면서 부족하다. 나는 이 부분은 빠졌다. 추가적으로 이런 내용을 좀 첨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우리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먼저 황재현 박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교수님들께서 좋은 아이디어 코멘트를 주셔가지고 제가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농협중앙회 직원으로서 주로 서울에서 이제 본부에서 또한 25년 근무했지만 저 자원해가지고 제 고향 경남 함양하고 통영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느낀 점들이 지금 인구가 수도권으로 가버렸다. 옛날에 용인의 인구가 제가 80년도에 5만 명이었는데 지금 용인 인구가 110만 명 가까이 되고 김포도 5만 명이었던 게 지금 한 100만 가까이 된다고 그러는데 너무 이렇게 이제 수도권 격차가 심해지고 그런 원인들을 제가 볼 때 이제 여러 가지 시골에 결국
대학을 나온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시골에 살고 싶도록 살 수가 없다. 이제 일자리가 없으니까 일자리가 있어야 자기 처자식을 반주하고 살 수가 있는.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도 인재 채용이 용이한 도시나 도시 근처, 도시에서 한 30km 이내로 다 가기 때문에 시골은 이제 일자리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선진국 유럽처럼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을 창출해야 되는데, 제가 깜빡이 볼 때 이제 우리 교수님들 계시지만 이 시대 변화에 맞춰서 대학교도 좀 구체화한 교육 전략을 짜요. 근데 일본에 가니까 그 양조학과라는 게 있다고. 일본 농업 전문대학이나 지방 전문대학에 가면 발효학과라든가 양조학과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과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양조학과에서 이제 일본 전통 사케를 만들어 가지고 포장도 일본의 그 문화를 가미해 가지고 지금 그림이라든가 전통 그림을 넣어가지고 이걸 공항에서 팔면 유럽이나 이런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그 술을 갖다가 이제 일본의 그런 전통 문화를 체험한 차원에서 술을 사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수출도 확대하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거기는 소주 맥주 외에는 이런 전통주가 다 죽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결국은 원인이 뭐냐면 인력 양성 기능이 거의 없다 이런 생각하게 됐습니다. 학교에 이런 과가 없어요. 전문대학의 양조학과 어디에도 이런 과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 과를 만들어 가지고 사업하는 측면을 구성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그런 이제 학교와 또 지방정부와 그 농림부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또 적당한 지원을 해줘요. 적당한 이제 초기 사업 이용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창업을 유인할 수 있는 금융이나 재정적 지원이 조금 있어요. 이거는 그 기업이 만들어지면 계속 이제 또 잘 되면 대대로 그 지역 주민들을 채용할 수 있고 지역에 긍정적인 시너지를 창출하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인들 자체도 자기 스스로 연구를 해가지고 기존의 대기업들이 하고 있는 레드오션 이런 것보다는 지역에 필요한 농산물이나 특산물을 가지고 수출을 할 수 있는, 일본이나 중국 이런 대시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그 아이디어를 계속 연구를 해서 하려면 이제 결국은 지역의 연구소나 대학교 또 그 지원하는 지자체와 또 개인 스스로 그런 벤처 사업가들이 삼위일체가 되어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일자리로 위해서 그 연관 전후강 연관 산업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 대학교에서도 이런 우리가 행정학과에 보면 행정 그 시장 공무님들께서 이런 데 관심이 많은데, 행정학과에 어떻게 보면 지역 일자리 창출론이라든 뭐 이런 학과라기보다는 그런 과목을 개설한다거나, 경영학과에서도 두리뭉실한 마케팅이나 뭐 조직 인사관리가 아니라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뭐 지역 비즈니스 이론이라든가 이런 좀 구체적으로 시대에 맞는 그런 대학교도 좀 19세기를 벗어나 좀 그 미래로 앞서가서 선도하는 그런 그 과목을 하는데, 이런 걸 이제 저는 이제 저도 뭐 대학 교수는 아니고 겸임 교수고 이제 대학에 강의도 하고 있고, 저는 주로 실무를 이제 농협중앙회라는 이런 그 약간 공기업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 또 시골에 가면 여자들이 시집을 안 오려고 해요. 그 보면 여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시골에는 뭐 문화시설, 연극이라든가 이런 커피를 마실 수가 없고, 이게 마시는 또 시골 노인들이 누구네 집 며느리나 뭐 동네에 나와서 그냥 커피만 먹고 이러니까, 이런 그 여성을 유치하는 이런 이걸 지방 정부에서 뭐 여성 전용 회관을 만들어 가지고 여성들이 그 자유롭게 가서 커피도 마시고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지방 정부와 뭐 이런 대학교와 연구소 이게 좀 삼형제가 돼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서소선생님. 저는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리고 또 한 분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공감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공감하실 만큼
혹시라도 이 연구가 연구 아니 사업 모델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업 모델이 진행되게 된다면 우리 저기 자장님이 안 해주시면 도지사님한테 찾아가지고 예, 그래서 해주시면 그때 많이 지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부탁드리고요. 아,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말에 제가 대면 패딩입니다. 대면 패딩하자마자 연구 제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진혁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걸 세 가지 주거비 불안하고 주거 접근성, 주거 고립이라는 그걸로 딱 요약을 해주시고 제가 연구한 게 시설 접근성 부분인데 하우징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표현해 주셨고 아 역시 교수님은 이렇게 접근을 하는구나 굉장히 와닿았고요. 우리 이제 해결하는 방법으로 국적과 트랜스포트 방문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앞서서 우리 이승재 교수님 말씀해 주셨듯이 트랜스포트나 방문 운전은 할 때까지 기본은 마지막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령화를 65세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까 보셨다시피 68.1%에 해당하는 고령화에 계신 분들은 향후 10년, 길어서 15년 이후는 소멸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고 빈집은 허물로 갈 거고 거기는 아마 생체가 없어질 겁니다. 그런 상황 같으면 조금 가격하지만 공간적으로 생산하는 제 논리를 현실화시켜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 때까지 가는 방법은 하고 앞으로 10년, 15년이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 정권이 할지도 모르겠지만은 이런 데 좀 같이 힘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뭐 시간은 거의 됐는데 제가 토론분께서 혹시 나는 이 한마디나 뭐 이렇게 말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우리 교수님 한마디 하실 분 계십니까? 지금 이제 우리 예. 교통 확보를 위해서 이제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뭐 이런 생각도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을 저도 그런 생각, 어른들 이 지역에서 나선다, 이 지역에서 죽고 모든 것을 동결하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앞에 이제 뒤에 계시는 분 그런 생각을 해요. 지역에 대한 애착이 그만큼 없었는데 그렇다면 그 지역에 있는 집은 포기를 하고 주거권을 법이나 면으로 옮기면서 이 트랜스퍼를 계속 연결. 그 아침에 나가서 일을 하시라고. 예, 그렇죠. 텃밭 개념으로 내 지역을 지키고 싶다. 이게 나의 일정이니까. 이거 하시고 그 시간대를 좀 더 많이 돌리면서 지역 자체를 약간 타협하는 그 지역에서 살고 그 시설을 들어가기 너무나 낭비가 심하니까. 그러니까 그 인근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서 사시는 주거를 거기서 하시고 활동에 대한 부분은 교통망을 확보하면서 좀 하는 방안도 이렇게 좀 서로 간에 이렇게 양보를 하는 입장인가 그런 생각. 뭐 좋은 생각입니다. 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를 한마디만 딱 하겠습니다. 아까 우재영 교수님께서 젊은 청년들 농촌에 많이 이렇게 일자리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참고로 MZ 세대도 참 오기 힘드는데 지금 안 그래도 저 신문 기사를 보니까 MZ 세대 다음에 세대를 어떻게 부를 것이냐 하는 얘기도 있어가지고요. 제가 2010년대 이후의 태생들은 알파 세대랍니다. 아니 확정은 아닌데요. 알파 세대라는 표현에서 MZ 세대도 참 농촌에 일자리 오기 싫어하고 하는데 알파 세대들은 과연 이제 오겠느냐? 농촌이 점점 무너지는 이런 현상이 더 빨리빨리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알파 세대시죠. 2010년입니다. 지금 한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 그래서 점점 힘들어지고 우리 지방시대의 농촌들이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고민이 점점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나름대로의 미래의 화두를 남겨놓고 오늘 이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여기 기념사진 하나만 찍으면 안 될까요?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념사진 하나. 나오고 없지. 예. 전체. 우리 서서 찍으면 이렇게 좋아하는데. 앉아서 찍는 거 하나 해주시고요. 네, 죄송합니다. 하나, 둘, 셋.
네, 서서.